비수기를 맞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똘비는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심부름 앱을 발견했습니다. 이 앱은 바퀴벌레 잡기부터 무거운 짐 옮기기까지 다양한 동네에 심부름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똘비는 심심풀이 삼아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동네의 호출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원에서 만원 남짓한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며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잉여, 인간이 된 것 같던 비수기에 보람을 느끼며 그는 점점 이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앱의 목록에 눈을 의심케 하는 파격적인 조건의 심부름이 올라왔습니다. 귀족동 1층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기만 하면 성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픽업 장소와 배송지 모두 똘비가 잘 아는 동네였고 거리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로챌까봐 서둘러 수락 버튼을 누르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면 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똘비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어두운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고 똘비에게 아주 친절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건을 잘 전달해달라는 짧은 부탁과 함께 그녀는 익숙한 듯 배송비를 결제했습니다. 똘비는 가벼운 종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싣고 지정된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용물은 매우 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적지인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한 똘비는 주변을 살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청받은 대로 102호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증거용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저 얻은 꽁돈이란 생각에 똘비는 오늘 저녁엔 근사한 족발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다음 기회를 위해 해당 고객의 아이디를 즐겨찾기에 등록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배송비가 무려 1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거리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가까웠고 똘비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다시 한번 그 대학생 차림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안전하게 배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며 더욱 반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똘비는 이 여성이 급한 서류나 고가의 귀중품을 자주 거래하는 부유한 사람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특수 배송은 8번에서 9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일은 너무나 쉬웠고 벌이는 상상 이상이라 똘비는 어느새 전용 운전기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 앱에 공고를 올리기도 전에 똘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똘비의 배송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똘비는 이번 비수기 동안 뜻밖의 횡재를 했다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을 전달받기로 한 골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처음 보는 검은색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똘비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똘비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형사라고 밝히며 똘비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영문도 모른 채 순찰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 넣어줬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똘비에게 형사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봉투 안에는 고가의 귀중품이 아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금지된 약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한 알바생이었던 똘비는 졸지에 거대 범죄 조직의 핵심 운반책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똘비는 한 달 동안 8번이 넘는 배달을 수행하며 거액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은 똘비의 차를 가로막고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똘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취조실의 밝은 조명 아래 앉은 그는 자신이 배달했던 물건의 정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내민 증거품 봉투 속에는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비닐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똘비는 단순한 심부름이었다고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형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심부름 앱의 계정 주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신부님이 드러났습니다. 물건을 건네주던 그 친절한 여대생조차 조직에 고용된 또 다른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똘비는 며칠 동안 유치장에 갇혀 피를 말리는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혐의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똘비가 이용당했다는 정황을 인정하고 그를 무혐의 처분으로 석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세상에 이유 없이 큰 돈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스마트폰에서 심부름 앱을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똘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공포가 문득문득 떠올라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똘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조폭 출신의 한 형님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똘비는 작년에 겪었던 그 끔찍한 배달 사고 이야기를 형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형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은 똘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만약 경찰에게 잡히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다면 똘비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무서운 단어가 형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똘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수사망이 좁혀오면 가장 먼저 운반책인 똘비 같은 사람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액 알바의 대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똘비의 목숨 그 자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당장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가라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똘비가 경찰에 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똘비는 자신이 여전히 그들의 감시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그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다음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똘비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고가 전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숨죽여 지내던 어느 날 그의 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살고 싶으면 평생 입 다물고 사십시오라는 짧고 강렬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뀐 번호까지 알아내 문자를 보낸 그들의 정보력에 똘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님은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문자가 오히려 그들이 너를 당장 죽이지 않겠다는 입막음 신호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자처럼 숨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환청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인생을 뒤흔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찰서를 나선 똘비의 등 뒤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했던 그 정체불명의 여성과 조직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은퇴한 전직 조폭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상대방은 강남의 어느 한적한 일식집으로 오라고 답했습니다. 일식집의 지하방으로 들어서자 짙은 담배 연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곳에는 흉터 가득한 얼굴을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똘비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듯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겪었던 배달 알바와 경찰 체포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형님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담배를 비벼 끈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넌 지금 아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소모품으로 이용당한 거야. 똘비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면 너 같은 일반인 배달원을 미끼로 던져준단다. 즉 경찰이 진짜 주범을 쫓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용이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그 조직이 얼마나 잔인하게 흔적을 지우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배달원은 경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똘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형님은 당장 이 도시를 떠나거나 숨어 지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찍은 타겟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온 똘비의 눈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설마 저 차가 나를 미행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각오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누군가 들여다볼 것 같아 커튼을 꼼짝없이 쳤습니다. 돈을 벌려던 평범한 청년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변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방 안에만 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똘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기괴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똘비는 짐을 챙겨 연고가 없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 했었지만 삶은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고 몸은 이유 없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무리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면에서 갑자기 환한 빛과 함께 거대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쓰러진 똘비의 눈에 보인 것은 부서진 차체가 아니라 기묘한 형체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너머에서 방울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똘비의 등 뒤로 차가운 방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듯했습니다. 홀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직 끝없는 악재의 연속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연인의 이별 통보와 주식 폭락은 그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사기까지 당해 담배 한 값살 돈조차 남지 않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똘비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딱 3년만 죽은 듯이 고생해서 꼬인 인생을 다리미질하듯 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목표했던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것을 시샘하듯 다시 발을 걸었습니다. 연이은 야근과 수면 부족으로 똘비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와이퍼가 거칠게 움직였지만 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고 똘비는 정신을 잃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내린 똘비의 눈앞에 젊은 여성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던 찰나에 터진 사고에 똘비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평생을 걸쳐서라도 보상하고 책임지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 똘비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인상 뒤로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똘비의 영이 막다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인이 무당임을 밝힌 그녀는 신의 계시를 따라 그곳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며 대신 한 달 뒤에 자신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똘비는 지옥에서 동화줄을 잡은 심정으로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흐른 뒤 똘비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기 전에 오라는 그녀의 기묘한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똘비암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인자한 인상의 스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똘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똘비를 안으로 안내한 뒤 찻상을 내어주며 무당이 곧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님은 대문 앞에 서서 마당에 붉은 팥을 한 움큼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대문을 열어둔 채 밖을 응시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약 40분 뒤 스님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며 똘비에게 팥죽을 먹으라는 기묘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똘비가 이유를 묻자 스님은 도깨비인 갑비가 귀신임을 넌지시 암시하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똘비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기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똘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똘비는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었고 깨어난 아침엔 묘한 힘이 솟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으나 무당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년 뒤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똘비의 집안에 얽힌 무서운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그림자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똘비는 무당이 적어준 주소를 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무당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가정집처럼 보였지만 대문에는 돌비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인자한 인상의 스님이 나타나 똘비를 반겼습니다. 스님은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듯 두 팔 벌려 똘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똘비는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뻘쭘하게 품에 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똘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다 마시자마자 스님은 갑자기 밖으로 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붉은 팥 한 줌을 꺼내 대문 바닥에 거칠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방 안에서 그 기묘한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어둔 채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막아서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분이 넘는 정적 속에서 똘비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따금 스님은 똘비를 돌아보며 무표정하게 합장을 반복했습니다. 의식이 끝났는지 스님이 다가와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스님은 집에 가는 길에 반드시 붉은 팥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팥죽을 해먹거나 집 앞에 팥을 뿌려두라는 스님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똘비는 용기를 내어 왜 팥이 필요한 것인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가벼운 목례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똘비가 돌아서는 찰나 스님이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도는 환영이고 갑비는 귀신입니다라는 정체 모를 말이었습니다. 갑비가 무엇인지 물으려 돌아봤을 때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똘비는 결국 팥죽 한 그릇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똘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똘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똘비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고 똘비는 그 품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몸이 가볍고 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혹시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반년 뒤 사고 피해자였던 무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드리다 똘비의 기운이 스쳐 지나가 급히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똘비는 요즘 어머니 꿈을 자주 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더욱 낮게 가라앉으며 집안의 도깨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깨비는 잘 맞는 사람에겐 불을 주지만 안 맞는 사람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몸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여전히 맴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어머니조차 이 기운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분명 도깨비의 냄새가 나지만 일반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똘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당은 신어머니가 직접 똘비를 보고 싶어 한다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어머니와의 만남 직전 똘비는 원인 모를 피로감에 휩싸여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그의 귀에 누군가 드디어 그림자를 거둘 시간이 되었네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정신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밑으로는 차가운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리를 감싸왔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 위로 솟은 뿔은 분명한 괴물의 것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자신을 갑비라고 부르며 아주 오래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현실의 풍경이 꿈속으로 겹쳐지며 병실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야유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병실 구석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벽에서 기어나와 아들의 침대 위로 서서히 몸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가로막으며 그림자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도깨비 갑비는 아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대신 다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어두운 계약의 연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명을 깎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암자에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는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유령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비는 만족스러운 듯 주위를 맴돌며 검은 안개를 흩뿌렸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고 얼굴은 순식간에 노쇠해졌습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아들을 쫓는 악귀들을 하나둘씩 쳐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더 큰 재물을 요구해왔습니다. 나는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공허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무당이 건넸던 부적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도깨비의 가슴에 부적을 밀어넣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주변의 잿빛 풍경이 유리처럼 깨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영혼은 희미한 빛으로 부서졌습니다. 그 틈을 타 나의 의식이 조금씩 현실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움직였고 코끝으로는 소독약의 매캐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낯설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깨운 것은 희망이 아니라 등 뒤를 스치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내 그림자가 나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텅 빈 의자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슴 위로 얹어진 묵직한 돌덩이 같은 감각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무당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깨어난 대가가 무엇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갑비의 웃음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나의 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비밀이었을까요? 내 몸에서 뻗어나온 그림자가 서서히 방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내뱉은 첫 마디는 그림자가 주인보다 먼저 돌아왔구나라는 저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차가운 말은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다가와 내 발치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인간의 그림자는 본래 영혼의 무게를 담고 있는 법인데 나의 그것은 너무도 짙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 도깨비 갑비와 맺었던 마지막 거래의 내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사고가 났던 그날 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목숨이 다했다는 것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금기를 깨고 도깨비를 불러내셨습니다. 갑비는 산자의 육신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나중에 내 그림자를 가져가겠노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승에서의 기록과 존재의 근거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4년은 그림자가 도깨비의 손에서 연단되는 시간이었다고 무당은 말했습니다. 무당의 말에 따르면 내가 깨어난 것은 그림자가 충분히 검게 물들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의 절반은 도깨비의 소유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무당은 품 안에서 작은 녹그릇을 꺼내어 그 안에 맑은 물을 채우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그릇 표면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뿌리 달린 거대한 형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연장시켜준 존재이자 언젠가 나를 데려갈 주인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무당은 남은 생 동안 매달 금은밤마다 이 암자에 와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도깨비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육신은 서서히 그림자에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는 마침내 퇴원을 허락받고 그 지옥 같던 병실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분명 나였지만 눈동자 속에 아주 작은 검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살렸지만 그 사랑이 나를 평생 어둠에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무당의 조언대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오해받았던 그 위험한 심부름도 결국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중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괴한 거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잔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내 방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 그림자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보내는 소리 없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무당과 스님이 나를 위해 올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한낱 꿈이었다면 좋겠지만 내 몸에 남은 흉터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내 그림자가 여전히 내 발 아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그림자가 나보다 먼저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하루를 살아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쉬운 고수익에 유혹이나 기묘한 우연에 휘말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당신의 그림자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이 두 번째 삶을 나는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도깨비 갑비와의 거래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나는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일 뿐이니까요.